시아버지가 쓰러진 날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우리 집 전세금 8천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는 건 그제야 알았습니다. 결혼 전 시댁은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셨고 수출까지 하는 제법 큰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시누이는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선 볼 때 시어머니가 입고 나온 옷 한 벌이 제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좋은 집안 장남이라며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아버지가 공장을 확장하신다며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20억짜리 토지를 매입하고 새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은행 대출만 12억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부르더니 여윳돈이 있으면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업 확장하면 금방 갚는다고 아들 사업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은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 적금 2천만 원도 깼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그런 게 무슨 필요냐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시댁 건물에 남편 명의로 한 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기대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인데 당연히 챙겨주시겠거니 했습니다. 새 공장이 완공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전액 현금으로요. 혼수만 7천만 원어치를 해주셨습니다. 결혼식 하객이 500명이었습니다. 저희는 하객 120명에 전세금 8천만 원 받아서 겨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시누이 결혼식 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만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자주 안 오냐며 섭섭해하셨지만 저는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했습니다. 우리가 준 7천만 원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결혼 7년 차 되던 해 시아버지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거래처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주문이 끊겼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은 텅텅 비었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리겠다며 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금융권에서까지 끌어다 쓰셨습니다. 그해 추석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우니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나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시누이는 부모 걱정에 3천만 원을 보탰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딸만 못하냐고 장남이 이래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남편이 결국 2천만 원을 또 드렸습니다. 제 월급 통장을 털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6개월 뒤 시아버지 공장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멍해졌습니다. 시누이 명의로 된 그 12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그건 딸 재산이니 건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딸 재산은 지키고 아들한테는 계속 손을 벌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준 돈만 해도 9천만 원인데 한 번도 돌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으라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병원비만 하루 2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보고 병원비를 대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카드론을 받으려 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누나 아파트는 왜 안 파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 돈부터 정산하자고, 차용증은 없어도 이체 기록은 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빠가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효도하는데 오빠는 돈만 밝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 받아놓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준 돈은 9천만 원인데 당신은 받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딸이니까 준 거라고, 며느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들 돈은 아들 거 아니냐고, 며느리 월급까지 왜 가져갔냐고 되물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최소한만 되겠다고, 그 이상은 누나와 반씩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은 아버지 회복하시면 천천히라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끝까지 원망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우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는 3개월 만에 퇴원하셨지만 다시는 사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날리고 빚만 5억이 남았습니다. 1년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신다고 이사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부추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보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준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빚 다 갚으면 꼭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울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빚을 언제 다 갚으실까요? 지금 시댁은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 사십니다. 시아버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십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12억짜리 아파트에 살며 아이들 학원을 보냅니다. 부모님 도와드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가끔 혼자 시댁에 내려갑니다. 생활비 30만 원씩 드리고 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누이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뭅니다. 남편도 누나를 원망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준 돈 9천만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니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진 돈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전세금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 교육비를 더 넉넉히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못마땅해 하십니다. 명절 때 전화하면 남편하고만 통화하십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이러지 말자고, 아들, 딸 차별하지 말자고, 도와줄 거면 능력껏 하고 기대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공장은 지금 다른 회사 창고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아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고 망했을 때도 아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대가입니다. 딸은 재산을 지켜줬지만 아들은 빈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평한 건지, 그게 부모 도리인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